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에 대한 부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육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이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북방외교. 구공산군 국가들이 이제 하나씩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나라들, 소련이 해체되죠. 러시아로 이렇게 해체되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거,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들이 있죠. 러시아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체되죠.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수교가 맺어지게 됐다. 그 다음에 부분적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다. 부분적인 지방자치, 가장 기초적인 게 기초단체와 강역자치단체 의원을 뽑았다. 기초,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원들이 선출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됐습니다. 1991년 9월에. 그 다음에 남북한 기본 합의서, 같은 연도인데요. 남북한 기본 합의서. 기본 합의서가 채택돼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게 됐다. 고위급들이 남과 북으로 오가면서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익혀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내에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가장 대표한 것, 첫째로는 문민정부라는 것. 군인이 아닌 문민정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해야 된다. 등록을 하게 되면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됐죠. 그 다음에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이제 금융실명제죠.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는 가명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통장의 개설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그죠?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투명화를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치자금법들이 되게 불투명했고 정치자금법이라는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요. 불법적인 정치자금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기초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을 선출했잖아요. 뭐 시의원, 뭐 군의원, 뭐 도의원. 이거에 시켜서 노태우 정부 때는 시의원, 뭐 도의원, 그 다음에 옆에 군의원 이런 사람을 뽑았죠. 김영삼 정부 때는 어떻게? 자치단체장을 뽑는 거죠. 이게 뭐죠? 군수, 시장, 뭐 도지사 이런 인물들을 뽑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개방 책제 OECD에 가입했다. OECD 세계 경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들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OECD에 가입되게 됐다. 즉 선진국의 문턱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역사를 바로 세우자. 그 첫 번째 5.18에 대한 재조명,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명. 그 결과 전직 대통령 두 분이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그 다음에 총독부 건물 철거.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경복궁 안에 있었죠. 그죠? 근정전 앞에 있었던 걸 철거하고요.
그리고 이게 새롭게 강화문을 새롭게 경복궁의 정문을 강화문이라고 하는데 강화문을 새롭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복궁을 갔을 때 강화문이 있고 강화문을 넘어가면 앞에 근정전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화시키기 시작했다. 네. 요것 때문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야. 누가? IS가. 왜?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역사에서 가장 잘 나오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게 또 하나 나타나는데 YS 때 IMF 네, 발음이 좀 어렵다. IMF 네, 세계통화기금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김영삼 정부 말기에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관리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에 달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면 뭐가 어려운 게 있나요? 있죠.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역으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게 다 달러란 말이에요. 국제통화기금 좀 쏘여 있는 게 달러란 말이지. 근데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원재료를 사올 수가 없다는 거야. 기름이면 기름, 섬이면 섬 다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다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IMF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긴축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요구하는 게 이걸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IMF 달러를 빌려주는 거예요. 되길 때 많은 기업인들이 도산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 실업자가 양산되기 시작했죠.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요게 이제 그대로 YS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서 IMF를 갖다가 김대중 정부 때 그나마 이겨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죠, 우리가? 되게 이상한 거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금반지 팔아먹고, 금반지 다 바칩니다. 예. 어린아이들 돌반지, 그 다음에 금반지 다 이렇게 바치죠. 네, 이런 게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운동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섰다. 자, 이제 김대중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페이지가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애한위기 극복.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애한위기를 극복했다. 얘기했던 IMF로부터 달러를 차관으로 빌려왔는 건데 이걸 전부 다 해결했다. 큰 국가적 위기를 넘겼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대북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걸 하죠. 북한에 자금을 풀어서 햇볕 정책을 펼쳤다. 대북 정책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 뭐 이건 지금 현재 공과가 같이 존재하죠. 공적인 부분과 과적인 부분이 같이 존재해서 앞으로도 좀 더 역사적인 조명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실은 이 정상회담은 원래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먼저 약속이 돼 있었어요. 두 분이 먼저 만나기로. 근데 김일성 그 당시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게 됐죠.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을 만나지 못하고 끝나게 됐죠. 그리고 애도의 표시로 우리가 조문단을 좀 파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문단 파견하지 못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나라와 나라 간에 아무리 막 욕을 하고 사태질하고 군사적 대치가 있더라도 수뇌부는 일부도 만나도 괜찮거든요. 이게 정치거든요. 또 애교고요. 김대중은 이걸 또 해요. 근데 그 이어서는 DJ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걸 1차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이걸 1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화해 무드를 조성하죠. 요게 결과가 돼서 훗날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죠. 우리나라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은 인물 딱 이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평화상. 정치인들이 좀 많이 주죠. 뭐 가학, 문학 이런 파트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아쉽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꼭 노벨상을 받게 노력한다기보다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받는 거죠. 부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분을 할까요?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하고요. 2000년 이후 두 번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로
관광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하기 전에 이미 배를 이용해서 강원도에 배를 타고 금강산 여행했던 것들. 여기는 육로입니다. 육로. 여기는 버스를 제절해서 가는 방법을 택했던 것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강산은 정상회담 전에 98년 하나, 정상회담 이후에 육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그러면 경의선 철도 복원식, 경의선. 서울에서 의주까지 철도 복원 기공식 됐죠? 그 다음에 2000년에 개성공단을 만들자고 약속했죠.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그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게 실천이 됩니다. 실천이 되죠. 그 뒤에 이제 MB 정권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안타깝죠. 이게 이제 정치란 게 무섭습니다.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할무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 되게 좋은 부분이 있죠. 또 우리나라의 그 노동력이 인건비가 되게 비싸졌죠. 인건비를 낮게 측정하고 그 정도 급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건 기업인들이 되게 유리하죠. 중소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되게 힘들어지죠. 인건비가 되게 비싸졌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정치 부분과 경제 부분 또 국방 부분까지 겹쳐 있어서요. 개성공단 복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쪽 애들이 개방 또 개혁을 하지 않는 한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핵개발에 대한 부분이 또 얽히고 설키고 되게 복잡한 문제. 어떤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남북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에서 남북 문제를 좀 더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지울까요? 너무 말하지네. 자,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하나씩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탄핵 사태가 하나 등장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됐죠. 탄핵의 대상이 됐습니다. 야당에. 물론 기각됐습니다. 법원에 기각됐습니다. 가치 없다. 의미가 없다.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국회에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기각.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오늘날의 세종시죠.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이 논란거리 컸고 결과적으로 세종시의 제2 행정수도가 일부가 건설되고 일부가 지금 현재 이사 갔죠. 그 다음에 한미 FTA 체결. 자유무역에 대한 부분이죠. 되게 이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집단, 어떤 단체, 어느 층은 찬성, 어느 층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미 FTA가 체결됐다. 우리는 공산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수출해야 되거든. 그럼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팔아야 한다고. 근데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는 농산물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죠. 이해 충돌이 일어나죠. 이 부분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미 FTA 체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논란이 있었다. 그 다음에 2007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이뤘다. 2차 정상회담. 아직 안 죽었어요, 이분요.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했다. 됐죠? 이 정도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치 자금 문제가 좀 이 사람을 또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엉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했죠.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김해 봉화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갈까요? 이명박 정권. 보통 우리 MB 이렇게 많이 표현을 쓰죠. 지금 이분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우리 책에도 나왔다시피 특별하게 뭐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창조적 실용주의란 말 있잖아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정책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창조적 실용주의. 천년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정권들이 있어요. 가끔씩. 지네들만 알아요. 일반 시민들 몰라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이게. 창조적 실용주의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 쓰는 거. 창조란 말, 실용이란 말을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의미를 몰라 우리가. 이런 정권들이 있어. 별 의미가 없어. MB에 특별한 게 나타나는 게 없어. 굳이 나오자면 4대강 사업. 이것도 찬반이 되게 심해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지금 현재 여당 정치인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4대강 사업이 녹차 라떼를 만들어서 되게 강을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었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홍수를 막았다는 이점이 있다는 말이죠. 서로 찬반이 되게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역사가들이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훗날 10년, 2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갈까요? 우리 최근에 정부죠.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정도는 알 거야. 최순실 같은 사람. 최순실에 관련된 부분. 탄핵됐죠. 탄핵. 임기 도중에 대통령 직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게 탄핵입니다. 우리 이승만 정부는 쫓겨나듯이 도망갔던 사람이고, 물론 임시정부 때, 상해 임시정부 때 탄핵된 적은 있지만, 우리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확정된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죠. 물론 여기 탄핵됐지만 여기 기각됐잖아요. 그죠? 국회 문은 넘어섰지만, 헌법재판소를 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헌법재판소에 문을 넘어버렸어. 박근혜가 유일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일종의 이제 뭐 특별하게 없어요. 국정농단 정도? 그 다음에 혹시 나온다면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시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죠. 우리 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가 침몰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따르고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됐다는 사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행적 부분들 논란거리가 됐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처리, 이런 부분이 되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분노하게끔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특별하게 나올 건 없는데, 나온다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할 때 제자 쓸 때 항상 헷갈릴 때 한자를 몰라가지고 아이를 써야 할지 어이를 써야 할지 헷갈리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이분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 정도? 지금 현재라면 남북 정상회담. 누구하고 만났나요? 김정은하고 만났죠. 그죠? 김정은과 만났죠. 이거.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안 나오고 내년에 문재인 정부에 물러난다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향후에는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에 안 나옵니다. 100%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됐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넘겨보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는 우리의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하사관들 보는 시험들에는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북한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944페이지. 통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막바지 가고 있는데요.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부 거의 대부분 통일 정책이랑 특별한 거 없어요. 체제 경쟁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시기에는. 즉 사회주의가 더 낫습니까? 민주주의가 더 낫습니까? 어디가 더 우월합니까? 막 서로 싸우는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거의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게 반공기획이에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교육들이 주로 포천하죠. 공산주의들은 뭐 여기 도깨비처럼 뿔이 달렸다고 생각해요. 봤더니 나중에 선생님 봤더니 북한 사람 나도 모르죠. 어렸을 때 성장해 뿔 달렸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중에 봐도 뿔 안 달렸던데 우리가 꼭 같던데. 근데 이게 사상이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박정희 정부 시기.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자주 얘기합니다. 이건 별표 5개짜리입니다. 왜냐면 나올 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하고 노태우 정부 때하고 김대중 정부 때 3개 돌려막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 평양과 우리나라의 서울에 동시 발표됐다. 그 핵심 내용은 자평민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양국 간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평, 민. 이렇게 암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공동 협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던 것이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년 6.23 평화통일선언.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 간의 유엔 동시가입과 코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무료를 서로 개방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벗겠습니다. 3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다면 전두환이겠죠. 전두환 정부 때 뭐가 있는지를 한 번씩 보자는 겁니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그 다음 예술 공연단 서로 방문. 예술 공연단 교환 방문. 전두환 정부 때. 요거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볼까요? 노태우 정권. 77 선언. 77 선언. 88년입니다.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서 민족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하였다. 77 선언. 상대, 북한을 얘기해서 상대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왜죠?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휴전선 같은 데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계 축제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전해들이 휴전선 근방에서 군사적인 액션을 취했을 경우 되게 정세가 불안해지고 많은 나라들에서 참석을 제고할 수 있거든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게 77선언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입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나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됐다. 그 다음에 그해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이 순서 잡아야 돼. 되게 순서 많이 물어봐요. 네, 노태우 정권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농시의 가입,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첫 번째 핵심 내용, 서로 상호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을 하게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상대방 인정하면 침략할 필요 없잖아요. 상대방 인정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가장 대표적인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자. 즉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정 간섭하지 말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무력 사용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남과 북은 뭐라고요? 서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부분을 같이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민족 내부 결의를 하자. 민족 내부를 결의하자. 앞으로 우리는 통일을 향해 나아갈, 그죠? 통일을 향해 나아갈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좀 양이 많긴 합니다. 쭉 읽으시면 돼요.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92년에 남북 비핵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보유 금지, 뭐 이거 하지 말자고 92년에 비핵화 공동 선언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핵시설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죠.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것들이 야, 니네 왜 그거 만들어? 핵시설 왜 만들려고 그래? 야, 우리 전기 만들어야 돼. 북한은 이렇게 했다는. 야, 그럼 우리 전기 줄게. 하지 마. 이게 일명 뭐죠? YS 정부 때 했던 게 경수로 공사입니다. 경수로 공사를 진행했다. 미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이 니네 전기 시설 우리가 줄게. 그냥 전기 줄게. 경수로. 핵 개발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YS 때 했던 내용이 경수로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자주평화 민주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민족 대단결은 여기 들어가고요. 네,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워야 돼. 너무 양이 많으셨다. 김대중 대통령 관련.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실 거야 돼, 그죠?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네, 누구하고?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일명 이걸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낮은 단계, 그러니까 남측의 연합제안, 남측의 연합제안, 남측 중에 연합제, 남측의 연합제, 그 다음에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렇게 서로 주장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바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쪽의 연방제, 연합제를 서로 이렇게 믹스해보자. 공통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나라 이름까지 정해놨다고? 고려라고 하자, 앞으로. 고려 연방제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놨다고. 왜냐면, 전해들은 지금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조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얘기했듯이 4만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만든 게 대한민국이잖아.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4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관련된 국호하고 연관된 거 쓸 수 없는 거지. 그럼 제3의 국호가 하나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고 우리가 아는 게. 그렇다고 신라라 할 수 없잖아. 백제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응? 부위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고려, 연방제라고, 연합국이라고 하자. 이렇게 참 국호가 다 정했다는 뜻입니다. 되게 진척됐죠? 그리고 이산가족 방문단. 이산가족 방문단이 결성돼서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향 장기수. 우리 교도소에 있는 애들 북송해 준 거죠. 북으로 보내준. 도저히 사상 전환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이 교도소에 한 30년, 40년 있단 말이야. 있어봐야 필요 없는 거거든. 보내자, 차라리. 비전향 장기수를 갖다가 북으로 보냈다.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 복원하기 위한 기공식. 커팅했다, 테이프 커팅했다, 뭘 만든 게 아니라 기공식 했다. 그 다음에 개선공단 사업. 개선공단 사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게 합의를 봤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시기에 이게 실제로 움직이죠. 실천되죠. 그 다음에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가 김대중 정부 시기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정상회담 전에 98년에 해로를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금강산 가는 방법. 2020년 이후에 육로를 통해서, 그죠? 버스를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있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소떼를 몰고 갔죠. 소떼 방문. 자기 고향을 탈출할 때, 도망쳐 나올 때 소를 한 마리 팔아주고 갔나봐요. 평생의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요. 그래서 충청남도 아산의 그 농장에서 이걸 길러서 커다란 트럭에다가 싣고 북한에 방문하는 역사적인 세계 여러 언론에 생방으로 중계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문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시기, 김대중 정부 시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5 남북 공동 선언문에 대한 그 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위해서 그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통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자. 제3의 나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보다는 우리끼리 해보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체안과 북측의 낮은 장기 연방성의 공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을 나가보자. 방금 했던 거죠?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 다음에 8.15를 즈음해서 흩어진 친척 방문단하고 비전향 장기적 문제를 해결해보자. 친척 방문단. 요거죠? 이산가족. 요거죠? 비전향 장기수.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럽남북 공동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선언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지기로 하자.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들.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예. 경제가 가장, 지금 북한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야기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당국자들 만나 대화를 좀 해보자. 노무현 대통령 2차 정상회담, 김정은 만났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문제 내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강경책입니다. 대북 강경책을 펼쳤고요. 특별하게 할 만한 거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네. 북한과 관계가 좋지 못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집니다. 천안함 사건입니다. 네, 천안함을 침몰하죠. 우리 병사들이 상당수가 사상자가 발생하게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의 일로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하던 중에 박왕작 씨 이란 분이 총격에 많이 피살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지에서요. 이제 완전 이그러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특별한 게 없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북한이 핵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취하고 치닫게 되는 통일 문제. 악화됐다 봐야겠죠. 그리고 개성공단도 폐쇄. 개성공단 폐쇄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알다시피 지금 현재 사연은 괜찮습니다만 또 사연은 괜찮지만 김정은 또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인사라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자면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났죠. 가장 뒤로 가야 됩니다. 혹시 순서 물어본다면 럭비공 여기 계십니다. 럭비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쌍극인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싱가포르에서, 그죠? 네.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별다른 결과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핵화에 대한 얘기만 논의만 됐을 뿐이지 특별하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대표적인 회담. 혹시 선후관계 물어본다면 북미 정상회담 가장 뒤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 문제까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쭉 한번 대충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통일 문제가 가장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교육활동 부분을 좀 제가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교육활동을 볼까요? 살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일종의 기타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독도, 간도, 유네스코를 보통 기타라고 하는데 또 교육활동 부분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 군정기. 지금 기본서는 지금 이제 970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미 군정기에 우리 미국식 교육제도가 처음 도입되는데요. 학제가 만들입니다. 6, 3, 3, 4.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5년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 체제가 처음으로 미 군정기에 등장하는 사실. 가끔 지문에 나오기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기, 박정희 정부 시기에 내세울 만한 게 국민교육원장. 이게 1968년. 요건 이미 기출됐습니다. 저도 모의고사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국민교육원장. 이걸 학생들에게 애우게끔 했다는 거죠. 국민교육원장을. 아마 저도 애웠을 것 같은데 80년 학교 다니셔도 애웠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요.
국민교육 현장. 그 다음에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 박정희 정부 때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 무시험을 보고 추천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성적에 따라서 학교 등 서열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했다. 쉽게 우리 뭐 경기중, 경기고등학교 가장 유명한 뭐, 각 지역의 유명한 도시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통해서 학교 입학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되게 교육열이 강화됐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연합고사가 이루어졌다. 고등학교에 연합고사,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연합고사가 이루어졌다. 점수로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들을 정해지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어차피.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졌다면, 이것도 어떤 대안이 나타난, 지금 현재 우리 시각에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능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평준화, 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군부정권 이후에 나타난 교육제도가 뭐가 있을까? 네, 전두환 정부 가야 되겠죠? 네. 전두환 정부의 교육 시기에 뭐가 있을까? 대학 졸업 정원제.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과에 정원이 30명이라면 20명을 추가 모집하면 50명이 되겠지. 졸업할 때는 30명만 졸업하는 거야. 중간에 20명이 탈락되는 거야. 학점 미달로. 최악의 상황이죠. 네, 이런 제도가 있었다. 졸업 정원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고등학교 평준화. 네, 이거 해볼까요? 고등학교 평준화.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네, 또 과학고등학교 한번 적어볼까요? 전두환 정부 때, 네. 과학연질, 과학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이 가는 학교죠. 네, 과학고등학교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다. 전두환 정부 때.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갈 때 의무교육. 네, 중학교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의무교육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네, 노태우 정부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너무 좁아서. 노태우 정부의 교육제도 초, 중 등 학생의 과외가 허용됐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과외 허용. 그리고 전두환 때 못하게 했던 것들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되겠죠? YS 정부는 어떤 교육 정책이 있나 보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했다. 네. 수능이라 보통 얘기하죠. 대학 가기 위한. 네. 수능 시험이 YS 정부 때 처음 실시됐다. 그 다음에 국민교육원장 68년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때 맡았던 국민교육 헌장을 삭제했다. 삭제했다. 그 다음에 96년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김영삼 정부 때 1996년에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기타 문제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정리 좀 하시고 같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통일과 교육까지 다 함으로써 네, 이 권까지가 다 끝났고요. 참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늦게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하나 등재된 게 있습니다. 그게 연등회입니다. 그래서 늦게 수업 들으신 분 꼭 이거 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최근에 작년이죠. 2020년 12월에 연등회가 처음으로 이게 추가됐습니다. 그 결과 무형문화유산 총 21가 무형문화에 등재됐습니다. 형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형태가 너무 뭐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아리랑 그 다음에 김장하는 모습들, 택견 이런 것들, 형태가 없는 것들이 전부 다 무형문화유산인데 처음으로 연등회랑 불교 행사가 절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절과 민간이 같이 합동을 하는 것들 때문에 되게 넓게 평가되기 때문에 연등회가 가장 최근에 무형문화에 등재됐기 때문에요. 무형문화유산 총 21가지 정도 여러분이 전부 다 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론을 전부 다 마쳤고요. 수업을 마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문제풀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 분은 같이 참여해서 수업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